my voice when I told you I was leaving. Pack my bag up, take her home. 원래 모습은 따로 있었습니다. 군사용이었어요.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지만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수많은 장소들,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서울 자체를 군사 요새화하자. 야, 이거 벙커 같다. 진짜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서울에서 가장 높은 빌딩 옥상에는 김정민 씨 있어. 있죠? 있어. 국방부 장관의 폭탄 발언으로 비밀이 폭로가 됩니다.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서울과 평양의 쌍둥이 빌딩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야, 정말 뭐 요즘 우리 종민 씨가 뭐 원래도 역사에 밝고 뭐 이런 분이었는데 이제는 북한 뉴스 소식 막 이런 걸 잘 챙겨보더라고요. 사실 잘 안 보다가 이만감 하게 되면서 좀 더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튜브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북한을 처음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관련 영상들 계속 떠요. 아, 며칠 전에 대기실에 이제 종민이, 나 와가지고 종민이 얼굴 보러 대기실 들어가는데 안에서 너튜브로 난수 방송을 보고 있더라고요. 621의 페이지 97번 737페이지 2번 아니 이제 그렇게 이제 관련 영상을 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제가 또 새로운 영상을 한번. 저기 북한이야? 원래 이래요, 북한이. 평양이 이래요. 아, 정말요? 깔끔하네. 한강 같지 않아요? 한강? 그러니까 한강 같은데? 되게 중국 같다. 중국하고 좀 느낌이. 여긴 우리랑 비슷하지 않아? 지하 건너길. 댄스. 아우디. 아야. 어이구. 사실 예전에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역도에 뭐 외제차에 다르지 않네요. 너무 좀 다르지 않은 일상생활 같더라고요. 평양은 김일성 때부터 한 소리가 있어요. 뭐라고? 고리가 100m 미인이다. 멀리서 봐야 온데서는 멋있는데 가까이 가보면 너무 투박하고 아, 노래도. 저 칠만 해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세계적인 대회를 하거나 뭐 회의를 하거나 하면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 분들이. 이거 왜 평양엔 앞에만 타일 붙이고 아파트 뒷면엔 타일 안 붙였냐. 정말? 그래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사람 왜 넥타이 앞에만 매냐. 뒤에도 매지 보기적으로 하고. 그렇다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재인데? 보이는데 막. 논리왕인데? 영상을 보면서 좀 감회가 깊은 게 105층 유경 호텔. 105층. 예. 어린 시절에 동심에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아파트 짓는데 하고 자부심과 궁지. 우리나라 세구나. 그런데 그다음부터 존진이 보이질 않아. 이거 좀 힘든가 보다 했는데 조금 더 철이 드니까 야, 이건 이 나라의 몰락상이 아니냐. 그러니까 수치로 느껴지고 한 세대가 지나는데도 완성을 못해요. 피라미드 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피라미드를 쌓고 한 세계면 완성을 해요. 사회주의 바벨탑이지. 표현 좋다. 유경 호텔이라 안 하고 유령 호텔이라. 유령으로. 북한 내에서도? 유령이라. 아, 진짜. 요즘 통일령 뭘로 쓰냐? 이게 얼마 전에도 무슨 차트에 등장했어요. 그 세계에서 제일 흉한 건물 1위로. 예. 제가 또 김책공대가 공돌이들 있잖아요. 근데 얘기가
저 건물이 위험하대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 살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다가 외국에서도 다 손들은 게 무너질 것 같아. 기반이 약해가지고 저게 안에 들어가면 사람 무거워지잖아요. 그런 건 안 된다 해가지고 무너지겠구나. 단독에서 안 건드리고. 걸 해가지고. 날려. 나중에 통일되면 저 크리스마스 트리를 쓰는 거야. 대형 트리. 아까 보니까 뭐 똥으로 추정이 네. 되는 명품백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에서 명품백을 살 수가 있어요. 외국인 전용으로 나오는 이제 외화 상점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화 상점에도 백화점이 있고. 중국에서 또 짝퉁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거의 진짜도 있겠죠. 90% 이상이 짝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국경 지역, 지방 쪽으로 갈수록 명품백을 많이 들고 다니거든요. 근데 명품이 아니라 평양보다 위쪽으로. 근데 웃긴 거는 뭐 땡을 들고 다녀도 이게 명품인지 모를 것 같아. 모르고 들고 다니는 그냥 싼 거니까 그냥 샀구나. 싸게 이렇게 아니, 저번에 뭐 들여오니까. TV 보니까 평양시내에 있는 백화점 안에 그 샤땡 매장은 있던데요, 왜? 그건 진짜죠. 진짜지. 진짜. 네. 그 외화상점. 외화상점. 아, 그것도 외화상점. 아 근데 아까 저기 평양 시내 보니까 자동차들 뭐 BMW, 아우디 있었잖아요. 근데 새로 나온 차라고 번호판이 달려 있는 차가 있는데 그 누구 차예요, 그럼? 지금 새로 받은 차는 뭐냐면 여기 임시남바 같은 거. 아, 임시번호판. 새로 뽑은 차. 그러니까 북한은 이제 모든 중앙당 간부들이 다 벤츠를 타다. 벤츠를 타고 인민무력부 소장부터는 대부분 다 벤츠를 타요. 높은 사람들은 벤츠를 타고 좀 낮으면 일본 차도 있어요. 거의 다 닛산도 있고 막 있는데 일반 시민들은 벤츠 못 타나요? 탈 권리가 없죠. 오토바이도 탈 수 있는 자기 개인 재산에 대한 법적 인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에 와서 처음 충격받았던 건물 뭐 있어요? 딱 보고. 저는 그렇게 환상적인 건 처음 봤어요. 왜, 뭐. 옆으로는 막 한강이 쫙 흐르고 지하철이 막 다니고 있고 다리가 쫙 있고 저 강 건너 보니까 건물이 막 울퉁불퉁 막 스카이라인. 아니, 그래서 멀미해서 막 토하면서도 눈은 계속 저리가 그래요. 저는 연세대학교요. 저는 하나원에서 투어를 시켰는데 입구 쪽부터 시작해서 성 같은 거예요. 북한에 만약 태양궁전이 있다면 여기가 태양궁전이겠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가면 내가 무조건 대학교 연대를 들어간다. 아, 건물 때문에. 그랬는데 어떻게 세요? 너무 문턱이 그렇게 높을 수가 없습니다. 난 처음에 한국에 도착했을 때 좀 느낌이 좀 달랐어요. 이제 인천 비행장에서 내려서 축 틀어섰을 때 와 한국 도로에 피가 콸콸 흐르는 거야. 피가요? 응? 북한식으로 말하면 도로는 나라의 동맥이라고 해요. 네, 맞아요. 북한은 도로에 아무리 서 있어도 진짜 표현이야. 심장이라고 하는 평양에서도 차들이 정말 듬성듬성 다녀. 근데 여기 오니까 정말 그 많은 차들이 지금 다니는데 이 모든 차들이 피할경이가 아니겠어요. 차가 적혈구, 백혈구. 네. 그래서 제가 피가 콸콸 흐르는구나. 나라가 살아있다. 와 대박. 나라가 살아있다. 활성화됐다. 분석이 특이해요. 아니 근데 이게 보니까 서울에 안 살아도 딱 아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아, 있죠. 서울하면 사실 이번에 좀 됐지만 롯데타워라고 잠실에 쟤는 거기 꼭대기에서 자본 적이 있었거든요. 꼭대기에서 자는데 다 보이더라고요. 거기랑 사실 남산타워도 너무 너무 이쁘잖아요. 예쁘지? 그래, 이게 상징적인 거잖아요. 자, 오늘은 우리나라 수도 서울을 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보지만 또 대수롭지 않게 스쳐 지나가는 그런 수많은 장소들, 그 안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시크릿 코드. 이것을 위한 도시 서울. 이것? 땡땡? 사랑? 국민을 위한 도시. 국민을 위한 도시. 북한식으로 말하면 인민을 위한 도시. 연애를 위한 도시. 남산타워 올라가면 자, 서울의 존재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하면 듣는 분들 굉장히 놀라실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땡땡이 뭔지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You can't tell by the way you walk. And now I know what you came for. Tell me if you're with this or you keep above. Show me between the toes. Bring your body close. 너무 예뻐. 아, 63 빌딩. 이거는
상징이야. 네, 이거 진짜 오래됐어요. 네. 오래됐어요. 시크릿 코드 전쟁을 위한 도시 서울. 전쟁을 위한 도시 서울. 왜요? 왜 전쟁이? 아 이런 거 좋아. 낭만의 도시, 사랑의 도시, 어떡해. 서울의 이면에 전쟁을 위한 도시라는 사실에 지금 다들 무서워요. 표정들이 깜짝 놀라셨는데 여기서 놀라면 안 됩니다. 제가 들려드릴 충격적인 이야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만약에 서울 상공에 미확인 비행체가 떴을 때 즉각 이걸 포착해서 적을 공격하는 부대가 고층 빌딩마다 존재한다면 그리고 강남에 정말로 억소리 나는 집값을 북한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면 이 이야기 전부 다 사실입니다. 서울이 무려 전쟁을 위한 도시라는 이 믿기 힘든 이 사실 지금부터 이만갑에서 하나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이게 서울이 전쟁의 도시라는 건 사실 모르고 있었는데 어렸을 때 얘기는 좀 들었거든요. 그 국회의사당이 전쟁을 하면 열려서 사실이야? 사실이야?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태권도가 나온다고 했는데 아니 저기 우리 종민 씨가 약간 어설프게 알고 계세요. 아라 씨도 처음 듣는 거니까 정확히 가르쳐주세요. 이번에 거기 비밀 해제가 됐습니다. 뭐냐면은 남산타워에서 레이저를 쏜 다음에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 안 했어요? 63 빌딩이 왜 금색인지 반짝반짝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 레이저를 반사를 해요. 각도를 딱 보면 그 각도 반사가 된 레이저가 국회의사당 지붕을 딱 맞춰. 그렇지. 그때 도를 열리면서 태권부위가 나오도록. 그게 통과됐다니까 이게. 네, 이런 게요. 북한에도 있어요. 북한에 그 김일성, 김정일이가 지금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거기에 대한 루머가 참 많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금으로 돼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뭐 핵폭탄이 날아오던 무슨 폭탄이 날아오던 얘가 터지지 않고 금이기 때문에 이렇게 휘기만 할 뿐이지 폭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대피 장소로 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많았어요. 태권 부이나 그 얘기나 뭐가 달라. 다음 만수대 동상 밑에가 통일역이에요. 그 큰 만수대 동상이 통째로 움직여서 지하 벙커에 들어갑니다. 통째로 들어가요. 통째로요? 북한의 모든 동상들은 100% 자동 기동해서 벙커로 들어가게 설계가 됐어요. 그게? 여인 상관없어요. 아 이거는 형 그거다. 동상 들어간다고 이렇게. 야 이거 동상이 어떻게 들어가? 동상 관절 움직여요? 아니, 저거는 관절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대돌이 통째로 움직여요. 아, 그냥? 통째로 움직여 통째로 내려. 아, 이거 어디다 물어봐야 되나? 어디다 물어봐야 돼? 첫 설계 자체에 그것이 없다면 스탈린이나 뭐 이 동상처럼 길거리 꿀려다니는 걸. 그럼 몸매 가지고 막 부러뜨려내는 거. 아, 이건 심증성이 있다. 이건 심증성이 있다. 움직였어. 이거 왜냐면 독재 정권이 하나 무너질 때마다 늘 대표적으로 TV에서 반복해서 보여준 장면이 뭐예요? 동상 갖다가 목 자르고 부수는 장면. 오늘 이상하다. 우리가 서울 살면서 전쟁 생각도 안 하고 살잖아요. 그쵸. 안 하죠. 맞아요. 오늘 재미있는 이야기 쏟아집니다. 그래요. 자, 만약에 서울 한복판에 전투기가 침입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북한이 침투를 한다라면은 우린 대비할 수 있을지. 우린 종전 국가가 아니라 휴전 국가입니다. 늘 북한과의 전쟁을 염두를 하고 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오늘의 시크릿 코드 전쟁을 위한 도시 서울. 어째서 전쟁을 위한 도시라는 타이틀을 붙였을까? 자, 오늘 중요한 휴민트가 서울을 탐방했다고 합니다. 그 휴민트가 누군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We're gonna blow up because we got nothing to lose. We're gonna rise up above when we break all the rules. We're
어우, 추워. 자, 여러분들, 오늘의 시크릿 코드가 전쟁을 위한 도시 서울인데 대한민국 대표적인 밀리터리 덕후 밀떡조선 김이 서울 시내에 숨겨져 있는 그 비밀스러운 장소와 건물을 찾아가서 숨겨져 있는 비밀을 여러분께 공개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뭐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짜증나, 진짜. 야, 이런 거 어떻게 안 돼? 방송 심의 복사. 분위기 어떡할 거야? 저는 7시간 있어, 7시간. 얘기 좀 해, 얘기 좀 해. 진짜 어색하네요. 진짜로 말씀 잘하시는데. 저 PD도 말 없거든요. 아, 진짜. 네. 질문해야 한다. 진짜 어려워하는구나. 연세가 지금. 저요? 네. 저 쉰하는데요. 아, 통성명하고 있어. 출근하는데요. 자, 지금 제가 와 있는 곳이 어디냐?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곳, 또 청와대도 보이는 곳입니다. 북악 스카이웨이. 많이 갔지. 게이트의 뭐 명소죠. 게이트 맛집. 그 북악 스카이웨이의 팔각정에 올라가면은 서울 시내가 쫙 다 보이거든요. 특히 날씨 좋은 날은 저기 강남까지 다 보여요. 데이트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가 사실 북한 때문에 만들어졌다. 우리가 그래? 여러분 아십니까? 진짜로요? 바로 이 아름다운 북악 스카이웨이가 북한 간첩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자, 제가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어디냐면 여기의 이름을 박정희 대통령이 친필로 직접 썼습니다. 바로 짜잔! 저기 보이시죠? 남산 제1호 터널. 저것을 터널이 준공됐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여기가 이제 강남에서 이제 강북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터널이거든요. 여기에 비밀이 있다고? 터널에 비밀이 있다고요?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남산에 또 다른 비밀을 품고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남산 2호 터널을 빠져나와가지고 그 비밀의 장소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남산 타워. 이게 다 북한 관련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남산과 북한은 어떤 관계와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게 뭐 한 거예요? 지금 영상의 요지가 뭐예요? 고생했는데. 7시간 동안 저 PD님과 함께 서울 시내를 운전하다 보니까 일단 운전 실력이 일취월장. 자, 어쨌든 간에 썬킴의 블랙박스라는 코너예요. 우리 PD님께서 뭐 정기 편성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자, 이건 서울 시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좋다. 제일 처음에 간 곳이 북악 스카이웨이의 팔각정이고 그다음에 남산 1호, 2호 터널 그리고 바로 남산 타워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뭐 아시다시피 다 이 데이트의 성지들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같은 경우에는 자물쇠 걸어놓는 거. 맞아요. 그걸 많이 저도 많이 걸어놨어요. 네. 하여간 그 데이트 성지로 알고 있는 북악 스카이웨이와 남산 타워 또 남산 여기가 전쟁을 막기 위한 군사 작전 때문에 만들어졌던 거 아셨습니까? 완전히 처음 보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이 모든 것은 다 1968년도 김신조 1.2 사태 때문에 시작을 했는데 동아대 내비는
박정희 대통령을 따를 거하고 31명의 무장 공비들이 휴전선 넘어가지고 청와대 뒤에 있는 자하문 또 세검전까지 왔다는 거에 박정희 대통령은 멘붕이 왔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래서 어떤 결심을 했냐면 안 되겠다. 이 서울 자체를 다 군사 요새화하자라는 명령을 내리고 그 결과물이 바로 이 남산타워와 북악 스카이웨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싸우면서 건설하는 해로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이 북한의 위협에 맞서 싸우자는 거죠. 그 일환으로 당시 서울시장은 일명 서울 요새화 계획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남산 요새화 계획을 내놓습니다. 그래요. 네. 말씀하셨던 그 서울 요새화 계획 그 일환으로 만들어진 것 중에 하나가 북악 스카이웨이. 북한산을 가로지르는 북악 스카이웨이가 개통됐습니다. 총 연장 9,026m, 폭 16m의 이 도로는 미아리 세검동간을 잇는 서울 최초의 관광 유료 도로로서 이곳을 통과하려면 소형 차량은 50원, 대형 차량은 100원을 내야 됩니다. 청와대 뒷산이 북악산인데 그 북악산에다가 이제 차가 다니는 길을 만들어서 검문소를 위치시켜갖고 그 검문소를 통과한 차량만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제2의 이제 김신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사실 이제 북악스퀘어를 만들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는 당시 이제 청와대 주변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발을 통제했어요, 사실은. 대신 그 외곽 지역은 개발을 장려를 해갖고 뭐 아파트 같은 거, 상가 같은 거 짓도록 했죠. 왜? 사람들이 자꾸 다녀야 김신조처럼 간첩이 무장 공비가 못 들어온다. 사람이 너무 많죠, 그 지역이. 네. 예. 북악 스카이웨이가 굉장히 좀 안보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저도 사실은 이번에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늘 다니던 남산 1, 2호 터널 이것도 사실은 안보 목적으로 지어졌다는 이건 것을 몰랐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안보 평화시에는 교통수단으로 쓰고 전시에는 30만 명에서 40만 명 수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남산 1호 터널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요새처럼 위에 남산이 받쳐주기 때문에 폭격에서 좀 시민들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고 문제는 남산 1호 터널은 한남대교 통해서 강남 압구정으로 바로 빠져서 2,000원 아깝지 않게 우리가 내면서 가잖아요. 예. 수익도 잘 내는데 2호 터널은 평화시에 잘 이용을 안 해서 지금은 약간 계륵 같게 남겨진 거죠. 원래는 1호 터널하고 2호 터널에 이제 교차하는 그 지점에 24만 평짜리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사람을 수용하려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그 계획은 이제 무산이 됐고, 그다음 1호 터널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은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통해서 그 당시엔 제3한강교라고 불렸던 그 다리를 통해서 서울 도심하고 바로 직통이 연결되니까 군사적으로도 의미가 있고 경제적으로도 의미가 있었는데 그러네. 2호 터널은 순수 군사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도 한산하잖아요. 네. 한산하죠. 아라씨, 북한에도 좀 이런 거 있지 않았을까? 뭐 다 북한은 다 방공호 이런 거 많잖아요. 북한에는 생산도, 학습도, 그리고 생활도 항일 유격대식으로라는 구호가 있거든요. 항일 유격대식으로? 네. 잠자는 시간은 빼고는 다 이제 전쟁 준비, 태세를 준비하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무리 폭탄이 막 이렇게 쏟아져도 우리는 인민군들을 위해서 식량을 또 준비하고 갱에 들어가서 무기도 만들고 이런 역할을 일상 속에서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일상생활에서도 전쟁 아닌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알겠습니다. 북한은 이미 전에 1960년대에 김일성이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병진노선을 제시할 때 그때 벌써 서울 여세화처럼 지역의 여세화가 아니라 전국 여세화, 다음 전민 무장화 방침을 군사로선이 기본 슬로건으로 제시를 합니다. 그때 벌써. 그래서 군사 전략상 중요한 지점들에 대한 방위 시스템을 갖추어서 난공불락으로 만들라. 이게 기본 사상이고 작은 공장 기업소들까지도 전시 상황에 대처해서 생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평상시에 갖추어라. 이거 저도 촬영 다니다가 저 구석 어디 있는 작은 섬 낚시꾼들 여기까지 왔대 하는 섬에 가면 방공시설이 있어요. 벙커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데 있죠. 그 만약에 DMZ를 지나서 북한 측 철문을 열었다 하면 제일 먼저 맞이하는 게 뭐예요? 북한 측 철문이요? 예. 뭐예요? 반땅구 차단물이. 그러니까. 장애물. 기둥처럼 큰 게 벌써 전국 각지. 얼마나 많겠어요. 령, 골목, 모든 노선 도로에 다 있어요. 우리도 있지롱. 한국 사람이어서
뽑았어. 제가 뽑았어요. 북쪽으로는 아직도 있어요. 포천 어디를 했는데 남쪽으로는 거의 많이 없앴어요. 왜요? 이게 뭐 공사차량이랑 높은 거 올라가고 흉물스럽고 해서 맞아. 남쪽으로는 많이 없앴어요. 근데 지금 남사 1호 터널하고 2호 터널은 서울 시민들 대피시키자는데 북한은 평양 지하철이 100m 이상이거든요. 그게 평양 시민 다 대피시키다 그랬어요. 근데 싹 다요? 100m. 아니,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 긴 게 2단으로 내려가는데 엄청 깊죠. 입구에 이만한 이렇게 문이 있어요. 그게 핵무기가 폭파되면 방사선을 막는다 가지고 방사선을 막는다고? 그게 쭉 닫아버리면 방사선이 안 들어. 저희는 학교에 있거든요. 맞아. 학교가 3층짜리 건물인데 한 반 정도는 굴이 파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이 파 있다. 근데 어떻게 애들이 한 4명 정도가 이렇게 서서 들어갈 수 있는 건물인데 근데 끝은 저는 끝까지는 못 들어가 봤어요. 항상 저는 9반이라서 마지막에 들어가서 근데 첫 번째 들어간 애들은 안에 들어가면 목소리가 안 들려요. 무섭겠다. 엄청 무서워요. 근데 첫 불을 켜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다 들어가서는 불을 끄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한 3-4시간을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세제하는 사이렌 소리 울릴 때까지 앉아 있는 거죠. 그런 게 학교마다 다 있어요. 야, 진짜. 학교가 있어요. 이거 되게 무섭다, 그거는. 자, 주말마다 이렇게 힐링을 하러 갔던 그런 장소가 이런 북한의 남침과 전쟁에 대비해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북한 때문에 만들어진 또 다른 장소가 있습니다. 서울의 새 명소로 등장한 이 탑은 연건평 4,139평, 탑 자체 높이 236.7m로서 모스크바 타워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탑이며 동양 최고의 탑입니다. 이 남산타워와 혹시 뭐냐면 도쿄타워라든지 삿포로 송신탑과 비교해보면 뭔가 차이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이 우리가 예쁘죠. 빙고. 이것도 있고 콘크리트 구조물 대비해서 안테나 부분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1대1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좀 이상해. 그러네. 왜 이렇게 긴 안테나를 위해 달았냐? 그 목적은 북한에서 날아오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이 타워가 있기 전에는 북한 방송을 볼 수 있었던 건가요? 그럼요. 그러니까 서울 뭐 불광동이라든지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보내는 그 전파 수신이 가능해가지고 북한 라디오, 북한 TV 수신이 가능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남산타워를 세웠던 겁니다. 그래요. 어렸을 때 친구 집에 갔는데 텔레비전을 딱 틀었는데 북한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돌리다 보면은 왜냐면 그때는 7번이 TBC, KBS, 9번 MBC인데 그 사이 채널 있잖아요. 근데 막 찌찌찌 하는데 막 흥분하는 거예요. 진짜? 근데 흥분하고 분가가 막 나와요. 막 찌찌거리면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그랬죠. 근데 그때는 FM으로 들어왔거든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은 평양에 있는 누구가 서울에 있는 누구에게 안보 인사를 전합니다. 계속 숫자만 나와. 신기하다. 해벽 2-3 75, 45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진짜 간첩이 있구나. 독일이 그 1990년에 통일이 됐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1985년쯤인가 보면은 동독 주민들의 85%가 소독 TV에 뉴스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그거 보고 넘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는구나. 영향을 미치는데. 그래서 우리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월등히 잘 사니까는 뭐 문제가 없다 그러지만은 당시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좀 차단을 해야 되겠다. 그렇구나. 이제 이런 것도 있고 북한이 이제 뭐 단파 방송이나 뭐 여러 가지 방송을 해갖고 난수표 같은 거 날리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뭐 막을 필요도 있고 그러니까 겸사겸사해서 이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설치했던 거죠. 지금은 오히려 북한이 한국 드라마 막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반대였네요. 자, 남산에서부터 시작된 서울의 요새화 작전. 이 지도가 이제 앞으로 좀 꽉 찰 예정이에요. 계속 지켜봐 주시고요. 조금 씁쓸한 일이긴 할 것 같습니다. 자, 슬세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슬세권. 슬리퍼 신고 다녀도 되는
곳. 요즘 사실 뭐 동네돌이? 네,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하에 다 있어요. 다 있죠. 이게 뭐 벗어나지 않아도. 골프 연습장, 뭐 사우나, 극장. 뭐 슈퍼, 뭐 극장, 슬리퍼 신고 다 갈 수 있는. 슬리퍼예요. 자, 그런데요. 1970년대입니다. 일찌감치 서울 중심가에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섭니다. 그 옛날에 그 럭셔리한 아파트는요. 1층에 보통 이렇게 상가들이 보통 있잖아요. 상가 대신에 전쟁을 계획한 준비 시설이 있었습니다. 오호, 1층에? 전쟁을 위한 도시 서울. 지금 제가 가고 있는 곳은 어디냐 하면은 이거 별로 재미가 없는데 시즌2가 바로 나오네요. 여러분 서울 시내 주상복합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초의 주상복합은 언제 생겼을까요? 무려 50몇 년 전인 1970년도에 첫 주상복합이 서울에 등장을 합니다. 자, 지금 내부순환도로 밑에 있는 저 건물 보이시죠? 유진 맨션이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이에요. 원래는 이제 2개의 동이었는데 하나는 이제 도로 확장 공사 때문에 한 동은 날아가 버리고 지금 한 동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건물의 1층에 있는 필로티 주차장에는 뭐 자동차가 주차가 돼 있어요. 근데 이거 아세요, 여러분들? 저 유진 맨션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주차장은 다른 걸 주차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 뭐냐? 브rum브rum 탱크. 우리 아빠 좋아하는 탱크. 그 옛날에 탱크를 파킹하기 위해서, 탱크를 주차하기 위해서 저 필로티 구조 건물을 만들었다 이거죠. 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사실 서울 한복판에 이 탱크 주차를 위한 아파트를 지었다는 게 맞아요? 지금은 승용차들이 듬성듬성 주차가 돼 있잖아요. 네. 바로 저것이 승용차를 위한 주차 공간이 아니라 예쁘다. 탱크 주차장. 탱크 존이 있는 그런 아파트예요. 재밌다. 1970년대 타워팰리스예요, 유진 맨션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편의와 미관이 주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탱크를 주차할 수 있는 군사용이었어요. 그래요. 그거를 당시에는 몰랐고 15년 후에 한 시공사가 서울시에 제기한 소송을 통해서 그게 밝혀지게 됩니다. 군사상으로도 이 지역의 하천을 복개하여 건물을 세움으로써 유사시에 탱크 등을 배치해서 수도 방위를 하는 등의 군사 목적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하여 위하천 복개 구조물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 목적에 맞춰서 통상보다 견고한 규모와 구도로서 이를 설치하게 하였다. 이 유진 맨션이잖아요. 예. 맨션이라는 게 여러분들 고급 아파트에 주로 붙여졌던 이름이고 네. 이 유진 맨션이 군사용으로 지어져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북한산 때문이에요. 북한산 때문에. 네, 정북 방향에 북한산이 있고 북한군이 들어오려면 북서쪽으로는 홍은동이나 북동쪽으로는 도봉동을 거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침투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충지네. 네, 그래서 홍은동에 있던 유진 맨션을 서울 최후의 방어선으로 잡고 거기에 유진 맨션을 건설하게 된 겁니다. 전 직접 가봤잖아요. 실제로 이제 필로티 구조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한 대 정도만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었습니까? 아, 이렇게 2대 들어가네. 유진 맨션 같은 경우는 필로티 하나가 하나의 가게예요. 필로티 구조라는 게 이제 그 2층 밑에 1층에 격이 없어요. 격이 없고 기둥으로만 버티는 구조를 필로티 구조라고. 이렇게 주차. 결국은 저게 이제 전차 경납고인 거예요. 그렇죠. 전차 경납고로 하고 왜냐하면 전차가 노상에 있게 되면 이제 공대지 맞아요. 공격을 네. 받아가 파괴가 될 수 있으니까 은퇴가 되잖아요. 그런 상태 속에서 나중에 여차 싶으면 저 그 필로티 구조만 또 제거하게 되면 땅 가라앉으면서 대전차 방어물이 되거든요. 자, 또 서울에는 어떤 목적의 어떤 유형의 건물들이 전쟁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을지 와. 김진 기자가 또 특별한 비밀을 가져오셨다고. 맞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실제 현역 군인들이 작성한 군 복무 후기와 댓글들을 가져왔습니다. 이 군인들은 서울 한복판에서 서울 요새화 작전을 최근까지 수행했습니다. 최근까지 수행했습니다. 최근까지요? 자, 과연 어디서 한 군 생활인지 듣고 추측해서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예요? 서울 한복판이면 편할 것 같은데요?
눈 올 때는 악몽. 경계 근무할 때도 추위 때문에 죽을 지경인데다 움직이려면 눈을 치워야 하는데 밑으로 버릴 수가 없어서 움직일 공간만 확보해놓고 옆으로 살짝 치워놓는다. 눈 올 때는 여기까지 들으면 전방 같잖아요. 네. 어느 부대일까? 자, 두 번째 힌트. 비 오거나 눈 올 때 정말 난리 납니다. 번개가 관측소 바로 옆으로 떨어진 적도 있습니다. 겨울에는 칼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 영하 4, 50도까지 떨어집니다. 자, 전방 같은데 지금 서울이에요. 서울입니다. 자, 세 번째 힌트. 매일매일 짬에 상관없이 근무합니다. PX 이용 못하죠. 군생활 내내 면회 없죠. 군생활 내내 면회 없죠. 면회가 없다고. 자, 지금 조교 출신 우리 허지웅 작가님도 혼돈해 하고 있어요. 마지막 결정적인 힌트 드립니다. 서울 매연이랑 땡볕에 있으려니 짜증나고 아래 쳐다보면 사람들 자유롭게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야, 뭐야? 어딜까요? 이곳은 어딜까요? 옥상. 옥상은 옥상이네. 옥상인데. 옥상이지. 춥다고 하는 거 보면 엄청 높은 곳인가 봐요. 영하 40도까지 내려간다고. 체감 온도가. 온도가 40도. 바람 부나 보다. 빌딩 높은 빌딩인가 보네. 바람도 불고. 잠시 그 위에 보니까 바람 엄청 불더라고요. 그렇지, 그렇지. 아, 위에는 원래 많이 불어요. 아, 그렇지. 영원이시네 진짜. 자, 지금 뭔가 정답에 다 근접해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퀴즈의 정답 궁금하시죠? 시청자 여러분도 궁금하실 텐데 정답은 썬킴의 블랙박스 3탄입니다. 3탄도 있어? 4탄 있어. 좋은데요? 자, 지금 제가 향하고 있는 곳은 어디냐? 지금은 뭐 한국의 월스트리트라는 그런 별명을 갖고 있는 곳이죠. 고층 빌딩도 많아요. 그런데 여기가 한때는 버려진 모래밭이었어요. 여기가요. 모래밭이었고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고종임금 때 여기가 목장이었다고 합니다. 양과 말 키우는 염소도 키우고요. 염소도 키우고요. 염소가 방금 어떻게 울었다고? 바로 와우 한국의 맨하탄, 한국의 월스트리트 여의도죠. 자, 지금 저기 지금 보이시죠? 63빌딩.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향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제 그 경부선 기차를 타고 딱 서울에 들어오기 직전에 저기 딱 보여요. 63빌딩이. 야, 이게 바로 서울이네. 우리 부산에 왜 저런 건 너? 했던 기억이 나는데. 63빌딩이요. 지금 금색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저 유리에 금칠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원래 금칠됐던 건 맞아요. 진짜로. 진짜요? 금으로 코팅? 저 건물이 완공됐을 당시에 금도금을 한 유리가 13,000장을 썼어요. 실제로. 대단했네. 진짜로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교체가 됐는데 처음에는 정말로 저것이 금도금이 됐다. 그런데 이 63빌딩이 전쟁 기지로 바뀝니다. 전쟁 기지? 기지였다. 이 63빌딩 맨 꼭대기에 어마무시한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셨습니까? 야, 저게 썬킴 교수님이 정말로 잘 다녀오셨는데 바로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이 복무 후기의 정답이었습니다. 63빌딩 옥상에 부대가 있군요. 맞습니다. 썬킴 교수님이 7시간 동안 직접 63빌딩 등을 돌아보셨다면 저는 스튜디오에 63빌딩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63빌딩을 직접 가져왔습니다. 요건데 63빌딩 모형을 가져왔는데 멋있다. 자, 바로 63빌딩 옥상. 여기에 누구나 한 번쯤 궁금해 봤지만 아무도 가보지 못한 비밀 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까지 북한의 전투기, 적기가 저공비행을 했을 때 여기서 적기를 격추시키는 저지 부대가 63빌딩 옥상에 최근까지 있었다고 해요. 정식적인 이름은 저공 침투하는 적기로부터 서울을 보호하기 위한 GOP 부대가 있었습니다. 부대가 있었어. 빌딩 GOP. 소위 빌딩 GOP.
분명 서울에 있기는 있어야 될 겁니다. 왜냐면 청와대라든가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없을 수가 없죠. 이제 주요 시설들을 방어를 해야지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이 되고 전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울 시내 빌딩 옥상 곳곳에 설치돼 있었는데 63 빌딩에 있던 것은 얼마 전에 이제 다 철수가 됐고 철수했구나. 네, 그게 이제 더 주변에 더 높은 빌딩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리로 갔다가 또 더 높은 도로에 이렇게 하고 높은 데로 좀 더 힘들어지겠네요, 병사들. 네, 그래서 이제 24시간 대공 서울 하늘을 이제 감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렵죠. 저기서 근무 서는 이제 병사들이. 제 후배가 강남구청역에 가면 큰 건물이 있어요. 자기 위에 그 군에서 해놓은 거 있대. 요즘 있냐 하니까 있다 그러더라고요. 아직도. 그래서 뭐랄까 제일 옥상에 그 무기고 있고 그다음에 병사도 묵을 때 있고 샤워실까지 있대요. 보통 높은 건물들이 호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꿀보직이다. 네. 거기에 있는 애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먹는다며. 진짜? 진짜요? 아, 실제로 그래요? 이런 썰이 있었어요. 확인은 안 됐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토공동 롯데호텔에 처음에 이제 빌딩이 생겨갖고 그 꼭대기에 이제 발칸포가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그 얼마나 좋아요. 서울 한가운데. 그 부대에서 이제 그 병사들 먹는 밥, 그걸 이제 바켓에 담아갖고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니까 호텔에 난리가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호텔 측이 야야야, 우리가 밥 해줄게. 대박이다. 밥 해줄게. 대박이다. 맞잖아. 내 말 맞잖아. 진짜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저도 이제 들은 이야기지만은 옛날 전설처럼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상당히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군대에 가니까 야 글로 보내라. 글로 보내라. 빌딩으로 보내라. 그 뭐 어떻게 해서 갔는데 한 달 뒤에 전화 와갖고 제발 좀 빼라. 힘들다고. 그 이유는 춥고 덥고 번개치고. 예, 번개, 황사, 여러 가지 등등등 해갖고 그래서 이제 지금 군에서도 당장 병사들의 여러 가지 이제 복지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저기 있는 우리 병사들이나 간부들이 임무 수행하다가 다치거나가 문제가 생기면은 후송을 해야 되는데 생존성 보장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이유.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발칸포뿐만이 아니라 천마라든지 신궁이라든지 무기들이 개발이 돼가 굳이 저기 안 올라가도 그렇지. 저 뒤에 야산 같은 데만 있어요. 그렇죠. 그러네. 예, 그래서 이제 빌딩에 있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철수시키고 그래도 아직도 남아있죠. 두 자릿수 이상으로 있었는데 초소를 없앨 수는 없는 게 내가 지금 야산에서 발칸포 들고 있는데 북한군이 대포를 쏴서 내가 여기 임무 수행이 안 된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위해서 예비로 아마 10개 이상의 두 자릿수 이상의 그런 부대들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자, 북한에도 혹시 이렇게 고층 건물 위에 공습을 대비한 부대나 무기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주차장 탑, 초고층 저 평양 산원 건물 모든 그 포진지가 있어요. 반항공. 많을 것 같아요. 포진지가 있고 평상시에는 없어요. 설치한 데 있어요. 시 외곽에 배치되어 있던 부대들이 물론 뭐 비상 내리면 벼락하면은 포 차량들이 끌고 와가지고 계단까지 들고 올라가야 돼요. 몇십씩 올려. 그게 진짜 다 올라가면 동문 이미 지나갔다. 이만감 오늘 방송 보신 분들은 지나가다가 건물에 왠지 사람이 보인다. 물어보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누가 알았겠어요? 건물에 그런 게 있을지. 예. 야, 사실 뭐 여의도의 비밀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와, 예, 만약에 전쟁이 난다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전투기가 뜰 수 있습니다. 여의도 한복판에서 전투기가 뜰 수 있습니다. 지금 가고 있는 곳은 서울의 센트럴파크라고 불리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지금은 공원으로 돼 있지만 이게 한때는 거대한 광장이었어요. 여기서 자전거들 많이 타셨죠. 그다음에 롤러스케이트도 많이 타시고. 롤러스케이트 많이 탔는데 저기서. 맞아, 자전거. 자전거, 롤러스케이트 대여해줬죠. 여의도 광장에 자전거 바퀴 또 롤러스케이트 바퀴가 닿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기에 전투기 바퀴가 닿았던 곳이다 라는 걸 아셨습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전투 비행장으로 쓰였어요. 자, 여러분들, 여의도에는 왜 비행장이 있었고 여의도가 거대한 전쟁 기지로 바뀐다면 과연 어떨까요, 여러분들?
여의도가 왜? 그러니까 썬킴 교수님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여의도에 있는 여의도 공원입니다. K본부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그래요. 지금은 이제 여의도 공원이라는 이름에 익숙하지만 옛날만 하더라도 여의도 광장이었죠. 광장이라고 우리가 여의도 광장이라고 많이 했어요. 여의도 광장. 여기가 그러면은 원래는 비행 활주로였던 거예요? 지금은 서울 시민들이 사랑하는 공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원래 목적은 공원이나 광장이 아니었습니다. 50년 전으로 시계를 되돌려 볼게요. 1970년 10월 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서울시장에게 한 가지 명령을 내립니다. 서울시장은 여의도 도면 가지고 들어오라. 그래서 갑작스러운 대통령 명령에 서울시장이 부랴부랴 여의도 도면을 뚫뚫 말고 청와대로 이제 들어갑니다. 서울시장으로 도면을 건네받은 박정희 대통령이 딱 요거를 꺼내듭니다. 빨간 색연필. 빨간 색연필로 직접 이 구획은 이렇게, 이 구획은 이렇게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직접 구획을 나눈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 구역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은 무려 12만 평입니다. 그래서 대충 구역을 나눈 후에 여기다 그냥 거대한 광장을 하나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이제 디자인 팀들이 뭐 이 생각 저 생각하다가 워싱턴에 있는 어떤 박물관에 모델로 해가지고 뭐 녹지도 좀 만들고 공원도 만들고 해서 딱 디자인 팀이 이제 설계도를 딱 들고 갔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 그러냐 다 필요 없고 그건 이런 게 아니고 그냥 포장만 해서 머리가 빠진 이마처럼 훤한 광장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정말 아스팔트만 쫙 깔려있는 그 광장을 갖게 된 겁니다. 제 어렸을 때 기억만 해도 딱 거기 가면 그냥 광장 전체가 다 아스팔트.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이상해 좀. 어마어마했어요. 여기에 활주로 아닌 활주로 같은 활주로를 만들었냐? 당시 그 시대상을 좀 보셔야 돼요. 1970년대 초반 또 60년대 후반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전에서 미국이 슬슬슬 패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네, 빠질 준비하고 있었죠. 슬슬 이제 발을 뺄 상황이었고 또 이제 미국 정부 같은 경우에는 주한미군 지상군을 철수하겠다. 이걸 봤을 때 박정희 대통령은 약간 각자 도생으로 우리가 살 길을 준비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해서 수도 한복판에 유사시에 뭐 군수물자라든지 병력을 갖고 올 수 있는 비행장을 만들자 해서 서울 한복판에 일단 비행장을 만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유사시에 굉장히 주요한 지리적인 위치가 있어요. 서울의 한복판에 임시 군용 비행장을 만들면 여기서 전투기가 뜰 수 있으면 북한 평양까지 바로 진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광장이나 공원이 아닌 거야. 근데 이거를 누가 눈치챘냐면 북한이 또 눈치챘어요. 북한이 저거 비행장으로 쓸 거다. 이걸 눈치챈 거예요. 근데 또 우리 정부가 그때 당시에 북한의 수상한 움직임을 첩보로서 감지했어요. 북한이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나무로 만든 글라이더 20대에 200여 명의 특수공작원을 실어서 여의도 광장에 침투시킨다라는 첩보를 또 북한이 막 흘린 거예요. 서로 막 흘린 거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실제로 밤마다 그 광장에 수십 개의 철책도 세워놓는 나무도 넣었다 뺐다 하고 그런 해프닝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데 97년에 갑자기 지금의 녹지화가 잘 된 공원으로 개조가 됩니다. 지금까지도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는지는 명확히 알려진 바 없지만 아마도 추측하기로는 이게 집회 장소로 쓰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취재한 이 김진 기자님도 하나 살짝 놓친 게 있습니다. 제가 놓쳤어요? 예, 살짝. 살짝요? 예. 뭐? 비밀이 있는데 이 여의도에 이걸 놓쳤습니다. 뭐?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지하 벙커가 있어요. 지하 벙커? 저도 한번 가본 적이 있었는데. 들어봤다고? 해상 밑에 뭐 있는 거야? 아, 그거를 일단 한번. 이거 뭐야? 보시면. 뭐가 있나요? 서울 여의도의 한 복판. 화단에 있는 철판을 걷어내자 거대한 지하시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총 180여 평, 한꺼번에 300~400명은 좋게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큰 방과 함께 20여 평 남짓의 작은 방이 있고 침수 방지를 위한 기계실과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게 지금 여의도 지하라고요? 그렇죠. 예, 저게 이제 2005년에 우연히 그 여의도 버스 환송센터를 건설하려고 파는데 저게 나와버린 거예요. 맞아 그때. 몰랐다고 그러면? 그 안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방들도 있고 소파, 뭐 냉장고 같은 식자재까지 딱 갖춰놔. 근데 이거 진짜 놀라운 일인 거야. 여의도 지하에 저기 아무도 몰랐던 거지. 몰랐다는 게 웃기잖아. 그래서 아마도
그 박정희 그 대통령 시절에 저걸 갖다 어떤 상당히 이제 비밀스러운 원가로 사용하려고 만들어놨다가 보안이었구나, 막 정권 1급. 바뀌고 이러는 가운데 다들 망각해버린 거 같아요. 정수인계가 안 된 거지. 인수인계가 안 되고. 인수인계가 안 왜냐면 이게 또 돼. 비밀스러운 거잖아. 그런 상태에 인수인계가 안 돼가지고 망각됐다가 우연히 발굴된. 야, 저기 안에 여기 현관등도 있고 다 있네. 아니, 여기를 안 갔어요? 아니 여기 아니, 여기를 안 갔어요? 아니 여기 뭐야? 아니 근데 여기 갔어요. 여기서 내리면 안 되니까. 여기 갔었으면은 안 갔구만. 여기 갔었으면 해졌어요. 해가 있을 동안에 찍었어야 되는데 여기가 원래 공간이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뭐냐면 원래는 5.16 광장이었지 않습니까? 네. 여기 광장이. 그래서 박정희 전 대통령이어서 뭐 국군의 날 행사 같은 걸 하고 있을 때 만약에 무슨 테러라든지 북한이 공격을 할 경우에 VIP가 청와대로 돌아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즉각적으로 숨을 수 있는 뭐 공간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만들었다는 설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건물부터 해서 지하 벙커까지 봤는데 네. 여전히 우리가 휴전 중이고 전쟁을 염두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졌다는 점이 씁쓸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렇게 좀 요새들을 좀 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너무 강남을 안 봤어. 맞습니다. 강남에 있다고? 강남에도? 그래요. 이 북한만 아니었어도 은평구가 또 강서구가 지금의 강남을 대신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즉 강남 스타일이 아니라 은평 스타일. 우와. 나는 강서 스타일. 서대문 스타일. 그러니까 썬킴의 블랙박스 안 끝나네요. 예. 아이고, 고생 많이 했네. 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드디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려고 하고 있는 이곳 어딜까요? 힌트를 몇 개 드릴게요. 일단은 서울에만 이런 형태의 구조물이 28개가 있습니다. 28개가 있다? 뭐지? 28개면 지하철은 아닌데? 한남동과 그리고 또 신사동을 연결을 해주는 뭔가예요. 그리고 또 우리 혜은이 씨 있지 않습니까? 가수 혜은이 씨가 이 구조물에 관련된 제목도 이거예요. 노래를 또 불렀거든요. 자,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정답은 바로 브릿지, 다리였습니다. 제가 지금 건너려고 하고 있는 다리가 바로 한남대교입니다. 서울 강북과 강남을 이어주고 한남동과 또 신사동을 또 연결해주는 그런 다리죠. 자동차 통행량이 일일 통행량이 제일 많은 다리거든요. 혜은이 씨의 노래 제사만강교, 여기도 또 제가 야사 전문가니까 또 야사가 하나 있어요. 제사만강교. 원래 가사는 굉장히 야했어요. 뭐였냐면 어제 우리 처음 만나 사랑을 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우, 야한데. 표정이 없으셔. 진짜 웃어주시지. 아니, 옆에 도라루방을 태우고 다닌 거예요? 숨 쉬시더라고. 피규어인가요? 눈 안 깜빡거렸으면은. 피규어인가요? 자, 이 한남대교가 그럼 왜 오늘의 주인공 중에 한 명인가? 바로 이 한남대교도 전쟁 때문에 만들어진 다리다. 아시나요, 여러분들? 예, 우리가 잘 아는 한남대교 이것도 사실은 이제 전쟁의 영향을 받아서 만들어진 것이다. 네네. 우리 그 서울 시민들은 과거 6.25 전쟁 때 한강 다리에 한이 맺혔어요. 맞아요. 예, 예. 맞아요. 피난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 다리는 이게 이제 한강대교하고 광진교하고 2개밖에 없었는데 피난이 잘 안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많은 참 비참한 일들이 벌어지고 했었는데. 또 끊어지고. 예. 그리고 그 당시 인구는 150만인데 이 1960년대 중반 들면서 서울 인구가 이제 400만 가까이 돼 갔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다시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이 서울 시민들을 어떻게 강남으로 피난을 시킬 것인가. 그렇죠. 그 차원에서 뭐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해서 강북에서 강남으로 국민들이 안전하게 피난 갈 수 있는 다리를 이제 건설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1969년에 개통된 당시 제3 한강교 지금 이제 우리가 한남대교라고 하는 그 다리가 이제 건설됐던 겁니다. 아하.
그래서 그렇게 당시 만들어진 시기에 비하면 한남대교가 사실 되게 넓거든요. 넓네, 엄청 넓네. 아, 그래서 그때 뭐 반대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과소비한다고 다리 2차선으로 만들면 되는데. 왜 저렇게 넓게 만드냐고. 원래는 이게 4차선으로 이제 하기로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또 북한 때문인지 덕분인지 왜요? 6차선으로 이제 늘어나게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국토부 거기에 이제 국토보전국장이 육군 대령 출신이 있었는데 당시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남북이 체제 경쟁이 치열할 때요. 그래서 이제 그 판문점 있는 데 가면은 우리나라 그 대성동 마을이 있어요. 북한에는 선전 마을 기정동이 있는데 기정동 마을의 기는 165m예요. 우리 대성동은 100m거든요. 처음에 이제 54년도에 북한에서 30m짜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50m짜리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는 북한이 야 이거 뭐야? 높여 하다가 이제 우리가 9번 연타로 해갖고 80m짜리를 만들었는데 언제까지 올라갈 거야 이게? 아, 질 수 없지. 북한이 또 높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99.8까지 갔는데 북한이 165를 딱 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미 북한하고 경제 이런 게 규모가 차이가 야 됐다. 그런 차원에서 이 다리 폭도 지면 안 되는 거지 그 당시. 그래서 이렇게 이 다리를 짓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는 북한 또 평양 대동강에다가 다리를 놓는데 우리가 놓는 것보다가 좀 넓더라는 것이. 넓이가 25m다. 아, 질 수 없지. 질 수 없지. 그렇지. 북한이 지면 안 된다. 넓혀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6차선으로 됐는데 뭐 지금 생각해보면 잘했지. 안 막히잖아. 자, 근데 이 한남대교와 더불어서 이 전쟁의 영향을 받아갖고 만들어진 다리가 또 하나 있죠. 그 반포대교가 있고 그 밑에 잠수대교가 있습니다. 잠수교도 그러니까 북한이 남침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을 여하튼 좀 안전하게 강남으로 갈 수 있도록. 약간 TMI가 될 수 있는데 잠수교랑 반포대교랑 대부분의 한강 교량을 저희 고모부가 설계하셨어요. 고모부가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한강 다리에 대한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고 있는데 그 잠수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각이랑 상판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각이 높으면은 상판이 깨질 경우에는 올리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높으니까. 근데 교각이 낮으면은 상판만 뭐든지 갖고 와서 올려버리면 돼요. 올려버리면. 그때 바퀴 중감다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 낮은 이 다리를 왜 여러 다리 밑에서 만들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왜 반포대교 밑인가? 바로 그 강만 건너면 바로 이제 미팔군 기지가 있어요. 미팔군 기지. 유사시에서 강남에서 군수품을 실어서 미군의 부대에 옮기고 또 부대에서 또 빠져나가고 이게 포착을 못하게. 그래서 잠수교가 만들어졌다. 숨어서 다니게. 네, 숨어서 다니게. 만약 잠수대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강남으로 이제 건너갔잖아요. 근데 그 길로 북한 군도 똑같이 따라가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그럼 어떡해요? 우리 아라 씨가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우리만 넘어가야 되는데 북한군도 따라서 넘어가면 그렇죠. 우리가 이제 안 되니까 우리가 주민들이 철수하고 우리 부대가 철수하고 나면은 북한군이 그걸 넘어온다 그러면 넘어오기 전에 다리를 아마 폭파시키는 그런 계획들이 다 돼 있을 거고 아마 그 어느 부대가 언제 이걸 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계획이 돼서 아마 다 하달이 돼서 평상시 훈련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지. 이왕 또 이게 한강 교량 얘기 나온 김에 좋아요. 또 올림픽대로 올림픽북로 출퇴근 시간대 지옥이죠. 움직이질 않아. 움직이질 않아. 동맥경화죠. 그렇죠. 동맥경화죠. 특히 올림픽대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가장 물동량이 많은 강남이랑 여의도랑 연결하기 때문에 움직이질 않아요. 장난 아니야. 근데 이 올림픽대로, 남쪽에 있는 올림픽대로랑 북쪽에 있는 강변북로가 또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거 같습니다. (1966년도) 당시 이제 서울시장이 김현옥 시장이라고 육군 수송부대 출신이에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 비행기를 타러 김포공항을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김현옥 시장이 뭘 했냐면 우리 각하께서 아주 안 막히고 지금 제1한강교에서 김포공항까지 논스탑으로 달릴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라. 67년도에 완공을 해요. 그것이 지금이 어딘 줄 알아요? 어디요? 노들길. 노들길. 그 노들길 연장선에서 올림픽대로도 만들고 북쪽에도 만들자 강변북로가 된 거예요. 잘 만들었네. 그럼 처음엔 딸랑딸랑이었는데 잘 만들었네.
자, 제3한강교 그러니까 한남대교의 탄생과 함께 수혜를 입은 지역이 또 있는데요. 복부인들의 치맛바람 상징하는 게 있죠. 그렇게 부촌으로 급부상하기 전까지 그냥 서울 시민이 먹을 수 있는 채소를 기르는 그런 어떤 그 농가 밭들이 가득했던 그때인데. 강남입니다. 그때 샀어야 돼.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의 강남이 왜 부촌이 됐는지 그 답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이 한남대교에 있습니다. 한남대교에? 네. 왜 그럴까요? 한남대교? 한남대교가 앞서 69년에 만들어졌잖아요. 69년에 만들어졌을 때 당시 짜장면 값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69년에? 69년이면 100원 미만 10원. 맞습니다. 100원. 50원? 100원. 미만. 그리고 같은 해에 신사동 땅값 한 평이 얼마인지 알고 얼마예요? 얼마였을까? 5,000원. 200원? 짜장면 아,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야, 우리 아버지는 그때 땅을 사야 되는데 짜장면을 만들었어요. 짜장면 먹었어요. 그냥 안 쓰는 땅인 거야, 정말. 짜장면 안 먹고 야 신사동 땅 사자. 마치 부루마블에서 뉴욕 땅 사듯이 사면 됐었던 거예요. 그거에 지금 현재의 물가로 환산을 하면 지금 현재 가격으로 7,000원이에요. 7,000원. 신사동 한 평이 국밥 한 그릇 가격입니다. 근데 그 200원짜리가 한강대교가 착공한 이후 1년 만에 얼마까지 올라요? 아, 1년 만에. 몇 년 만에? 맞춰보세요. 1년 만에요? 4,000원. 5,000원. 3,000원. 3,000원. 3,000원이요? 그때부터 북한과 남한의 경제 격차가 발생을 하고 강남에 투기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땅이하고 시작부터 투기네. 토지 투기의 개념이 그때 생긴 거예요. 강남이 개발됐을 때만 해도 그렇게 인기가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때 내가 심부름을 했거든, 고등학교 1학년 때. 양동고등학교에서 휘문고등학교, 강남으로 이사간 휘문고등학교로 뭘 갖다 주라는 심부름을 했었어요. 또 거기 가서 버스를 딱 내렸는데 허허 벌판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아파트만 있고 학교가 댕그머니 있고 버스 다니는 길은 포장돼 있는데 여기서부터 학교까지 가는 길은 흙길이었어. 흙길이야. 여기 이렇게 다녔거든요. 채소 그래서 마치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에서 어떻게 했냐면 제일 만만하게 공무원들이잖아요. 그래서 너희들 내려가 살아라. 그래서 공무원 아파트 만들어가지고 나라 사면 돼. 문제는 뭐냐면 살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 아파트를 되팔고 다시 강북으로 올라오고 이랬던 일이 있어요. 그만큼 인기가 없어. 야, 이거 얘기 들으니까 아니 세상에 북한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땅값까지 올라가고 야. 강남으로 억지로 이주시키고. 와. 고맙다 이거는. 북한이 서울 많이 발전시켰네. 진짜로. 아니 억지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남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이주시킨 이유가 있나요? 이 강남은 이제 국토개발 어떤 목적도 있지만은 아까 우리 그 제3 한강교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이제 군사적인 이유, 북한 때문에 결국은 서울시장의 최대 고민은 사실 전쟁이 난다 그러면은 우리 서울 시민을 어떻게 안전하게 피난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러면 강북에 사람이 좀 적게 살게 하도록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서울시 행정의 최대 과제가 강북 지역의 인구와 산업을 최대한 이제 억제하는 거죠. 이제 강북 억제책 이걸 쓰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강남을 개발해야 되는 이제 이런 과제가 생겨서 그걸 시행을 했던 거죠. 아직 흥미로운 얘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주제에 대해. 자, 한강 뷰에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실거래가 최근에 36억 원을 치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 북한에 관련된 비밀 공간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한남대교를 건너서 이 강남으로 들어왔습니다. 강남의 부촌, 아파트촌으로 들어왔는데, 야, 여기 뭐 7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어마무시합니다. 네. 아파트도 시세도 비싸지만 여기가 또 유명한 것이 또 맛집들도 많고, 학군이 또 좋아요. 뭐 부모님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한 번쯤은 꿈꾸셨죠. 이 동네에 한번 살아보고 싶어가지고 이 부촌, 이 아파트촌에 여러분 북한을 겨냥한 뭔가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는 거 아셨나요? 여기에? 자, 이 아파트 알죠? 알죠. 여기 네. 갔었습니다. 여기. 나도 근방에 살았는데. 자, 여러분들 화면 잘 보십시오. 그
그것이 화면 안에 나옵니다. 나와요. 자, 여러분들 보셨나요? 자, 못 보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찾아보자. 자,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 관련된 에어컨 그거 아닌가? 아니, 그냥 창문 같은 거 아니야? 창문 그냥? 공기 들어오고. 아 근데 나는 허 작가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지만 아까 가다가 보니까 볼록 그러니까 튀어나왔어. 볼록이야. 힌트를 드리면 저기서 한강이 굉장히 잘 보여요. 아니, 지금 이 구멍. 이게 사실 구멍 같은 데인데, 뭐 창문 같기도 하고, 사실 이게 뭐 북한이랑 사실 연관이 있다는데, 이게 왜. 장군님 뭐예요? 도대체? 저기요? 예. 그 정체를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제가 아까 그 제3 한강교를 건설을 했나요? 갖다 놨죠, 그냥. 예. 이번에는 그 비싼, 이 36억짜리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더 비쌉니다. 뷰가 좋은 아파트를 한번 갖다 놔보겠습니다. 오늘의 시크릿 코드. 전쟁을 위한 도시 서울. 이 한강 뷰가 좋아서 비싼 이 아파트들의 일부도 결국 전쟁 때문에 만들어졌다. 전망을 위해서. 거기 왔을 때 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무찔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무찌르기 위해서 저기에다가 이제 기관총이라는 걸 갖다 놓고 저기다 기관총을 넣어요? 타격을 하기 위해서 거치해서 갖다 놓은 것이다. 서로네요, 서로. 총안구. 아. 총안구라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 여기 사는 주민들도 지금 저게 이제 용도가 무엇인지 들어갈 수도 없는 곳이고 이러니까 또 뭐 자주 이사들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내 집이 아니고. 네네네. 집이 아니고. 그래서 관리가 안 되는데 실제로 내 집 아니고. 아까 성킴이 차 타고 갈 때 왼편으로 이렇게 뚝같이 돼 있던 곳 거기 넘어가면 바로 한강이잖아요. 처음에 이제 강남 개발할 당시에 아까 그 화면에 나왔던 이 아파트들을 지을 당시에는 작전적인 생각을 갖고 지은 거예요. 북한이 쳐들어와갖고 강을 넘어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렇게 도망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방어를 하려고 그러면은 진지가 있어야 되는데 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중에 우리 군인들이 사격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해서 몇 군데를 해서 건설사 측에다가 요구를 하는 것이죠. 아파트를 짓는데 대신 조건이 있다. 군에서 요구하는 이런 총안구를 만들어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한강을 잘 바라볼 수 있는 곳에다 사격을 할 수 있는 곳에다가 방어 진지 구축 차원에서 이제 총안구를 만들어 놨던 것이고. 일본군들이 도강에서 남쪽에 넘어왔을 때. 아니 서울 몇 년 살았고 여기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거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여기 사세요? 이쪽 주민이에요. 이쪽 주변 주민이신데 진짜 모르셨던 거죠? 예. 와 이거 대박이에요.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시설물이 서울에는 뭐 개수적으로 수량적으로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뭐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거 누구 아마 세봤겠죠 그거? 한 40여 개 된다고 나와 있어요. 저런 총안구가. 그럼 그 당시에 그 지은 아파트들이 아마 대부분이 저렇게 군데군데 돼 있을 걸로 그때는 보니까 그 후배가 있는데 필수였다 하더라고요. 거충을 위에 뭐 넣으라 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재개발됐겠죠. 강남의 개발, 이 집값 상승에 북한이 관계가 있었고 그 비싼 아파트에 총을 쏘는 곳이 있었다니. 맞아요. 자,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저기에 지금 전쟁에 관련된 건물들이 지금 보이고 있죠. 자, 근데요. 이 건물뿐 아니라 도시 전체가 전쟁에 관련돼서 계획됐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서울에 국한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서울 주변, 서울 근접, 서울 인접 도시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전쟁이 나면은 진지로 변하고
놀이터에 무기가 배치가 될 수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미 애초부터 설계 단계부터 그렇게 공인이 되어 있었다라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신도시로 포장된 군사도시 바로 경기도 일산 신도시의 진실. 일산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 서울하고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워서 아주 인기가 좋은 지역인데 천하제일 일산, 천당 아래 분당,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그런 데를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북한에서 보면은 우리 그 일산 외곽에 있는 자유로 이게 이제 훤히 들여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일산 도시를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도 북한의 어떤 그 전쟁 관련된 그런 것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만들었다 하는 것이 이제 군사 기밀이죠. 이거 지도를 뒤집으면 무슨 글자 나오고 그런 거 아닌가요? 자,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영미 씨, 김정민 씨 있어. 있죠? 김민지, 대한 아닌데? 이가 뭐요? 이 밑에 네 글자 아니에요? 대한특급? 자, 뻥이고요. 찾았잖아. 이게 일산의 아파트 배치 모양인데 뭔가 이상한 걸 눈치채셨나요? 허지웅 작가님? 네. 뭐예요? 미로 같지 않아 뭐가? 미로 땡. 총알 모양 같이 생겼는데요? 총알 땡. 한쪽 면으로 돼 있는데 한쪽 면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철이 형님. 가로로 아파트가 배치돼 있잖아요. 가로로 쭉쭉쭉 한쪽 면으로 방향을 맞춘 거지. 아파트가 배치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1994년 7월 임시국회에 나온 당시 국방부 장관 이병태 국방부 장관의 폭탄 발언으로 일산에 대한 비밀이 폭로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방부 장관이 수도권 외곽 신도시는 일산이죠. 지금 일산은 유사시 북한군의 남침을 막는 바리케이트 장벽으로 사용될 것이다. 이거 저 라고 기억나는데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거 난리 났었어요. 난리가 났어요. 아니 났어요. 그럼 생각을 해봐. 난리 날 것 같아요. 일산의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 입장에서는 야 내가 지금 바리케이드에 살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탱크가 나를 부시면서 서울로서 저지된다는 그런 뉘앙스를 그때 임시국회에서 딴 사람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이 발언해버렸기 때문에 그때 당시 일산 주민들 왈칵 뒤집혔어요. 그럼 안 그럴 수 없지. 민주당의 김옥천 의원은 오늘 일산 신도시가 유사시에 군사 장애물이나 진지로 활용될 수 있는 군사 전략 도시로 설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0년 8월 24일 당시 이진삼 육군참모총장과 이상희 당시 토지개발공사 사장 간에 일산 신도시를 진지화 개념에 따라 설계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하고 당시의 합의 각서와 설계 지침을 공개했습니다. 문서가 있네. 고의사대기 군사시설. 계획. 야, 설계 지침으로 있었던 거예요. 애초 도시 계획 자체를 저렇게 충격적이다. 놀이터에 곡사하게 진지, 헬기장. 너무 놀라운데요? 운동장에 그러니까 결국 이제 포진지가 들어선다는 거거든. 놀이터에서 곡사포를 설치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곡사포를 쏜다는 얘기고. 저기가 이제 그 당시 개발되기 전에 뭐 야산이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이 났을 때 어느 부대인가는 거기다가 방어진지를 만들어서 북한군과 싸우도록 돼 있었는데 이제 그것이 없어지니까 군 입장에서는 국민을 지키려고 그러면은 진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계획을 만들 때부터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이런 뭐 곡사하기 등등등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군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라. 이런 내용이 이제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주 내용은 아까 화면에 나왔던 것처럼 남북으로 연결되는 도로는 가능하면 좁게 만들고 동서로 연결되는 도로는 가능한 넓게 만들어라. 왜 그러겠습니까? 우리가 싸울 때 1대1로 싸우는 것보다가 내가 5, 상대방이 1이면 내가 싸우기 쉽잖아요. 그렇게 싸워요. 그러니까 남북을 좁게 해서 북한군은 한 명씩 오도록 만들고 동서는 넓게 하고 거기다가 아파트를 동서로 횡으로 짓도록 해서 우리는 5명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5대1로 싸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방어 작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런 것을 이제 요구를 했던 것이고 이제 그것을 반영을 해서 이제 지어진 것이죠. 예전에
예전 일이니까 상황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그 표현을 우리를 바리케이트로 쓴다 이랬으니 분노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쪽에서 포를 쏘게 되면은 저쪽에서 좌표를 파악을 해서 대응 포격을 하거든. 언제나. 민간인들이 사는 지역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 주민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포가 날아올 정도 되고 그러면은 주민이 거기에 있으면 안 되고요. 그 전에 다 철수를 시켜야죠. 그렇죠. 네, 시키는데 그 당시 아마 이 국방부 장관이 표현을 대단히 잘못한 것이죠. 그렇죠. 네. 왜 그랬어요? 지금 또 저 생각은 그래. 지금 또 우리가 어디 군 시설 있던 데를 양보를 하고 거기 아파트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전쟁 났을 때 싸울 수 있는 준비는 해놔야죠. 그렇죠. 국민 누가 지킬 거예요?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은 전후에 전쟁 중에 어떤 군인이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은 다 이제 그것도 지원을 해주도록 돼 있으니까 우리 여기 출연자분들 갖고 계시는 SUV 차 모시는 분들은 전시되면은 그 일부 다 동원되도록 돼 있어요. 전체가 다가 아니고. 맞아.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동원해서 쓰다가 파괴가 됐다. 그러면 국가에서 나중에 다 보상해 주도록 거기 돼 있거든요. 괜찮네. 이제 우리가 국가 방어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쟁 끝나면 썬킴 차 아까 위에 기관법 있는 거야. 그렇죠. 저도 그 차를 구입할 때 통보를 받았는데 어떻게 통보를 받았냐면 통보를 해줘? 그러니까 약간 해줘요. 특이하더라고요. 만약에 차를 파시는 분이 딜러가 전시 유사시에는 이게 진발될 것이다. 그런 얘기래요? 차가 네. 그럴 경우에는 차를 키를 꽂은 다음에 차 이 어디까지 길가에 갖다 놓으라. 대두고 그냥 가시라. 오, 진짜요? 안 갖다 놓으면 이제 벌금 내지는 징역을 살아야 돼요. 아니 징발에 가는데 심지어 우리가 갖다 주기까지 해야 돼요? 그 일산이 본격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된 게 90년이잖아요. 그래서 그때 보면 저희 동네 친구들도 일산으로 이사를 많이 갔어요. 네, 개발 호재. 그럼요. 집값 오를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사실 군사용으로 처음 계획된 게 그보다 훨씬 전인 1970년이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일산이 군사용으로 개발이 될 거라는 조짐이 있었는데 애초에 일산이 이 계획된 이유가 좀 황당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앞서 김신조 사건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때 새로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예비군 제도가 막 생길 때 맞아요. 민주 사건 이후로. 근데 그때 예비군을 소집을 하려니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지. 당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으니까 부하장 한 명이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예비군 대상인 20, 30대 젊은 부부에게 분양할 아파트를 대량으로 짓자. 예비군 훈련을 위해서? 그러면 빨리 소집을 할 수 있어.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정책인데요? 진짜 기발하다. 빨리 소집을 할 젊은 수 있어.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예비군들이 그만큼 많이 있을 거고.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그때부터 군사도시의 위치로 선점이 된 게 결국 90년에 실행이 아무튼 일산 사시는 분들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에 있었던 이런 일입니다. 지금 아무 상관없고 무너뜨린 얘기 좀 그렇죠. 예, 집값이 너무 비싸요. 얘기는 좀 그래요. 맞아. 근데 사실 여기서 좀 드는 의문점이 좀 있는데 요새화 작전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군사 기밀이잖아요. 기밀이죠. 근데 이걸 여기서 다 얘기해도 되나요? 안 되죠. 특히 일산과 관련된 건 기밀 중에 기밀이었습니다. 왜냐, 한 2030 젊은 부부들이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또 국방부 장관이 나와서 바리케이드로 유사시에는 쓸 수 있다라고 말해버리니까 당시 일산 주민들이 얼마나 황당하고 그 방송을 보면 분노가 나겠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당시에 정말로 정치적으로 큰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병태 장관 해임하라, 잘라라 이런 그 국민들의 성난, 일산 주민들의 성난 목소리도 있었고 결국 이 장관이 사과까지 했는데 요거는 이병태 장관이 말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가 원래 일산 신도시를 계획했을 때는 일산 주민들을 전쟁 시에 총알바지로 쓰려고 일산을 만들었다. 이건 진짜 사실이 아니고 이병태 장관이 완전 말실수를 한 거고. 네, 아까 그 양해각서 보면은 양해각서 중에 어떤 부분도 일산 주민들을 방패막이로, 일산 아파트를 바리케이드로 이런 말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일산이든 서대문이든 강남이든 다 주민들이 대피해야 되고 초토화가 됩니다. 이제는 이런 오해는 이제는 미사일 쏘는 시대인데. 그럼요. 우리가 지금 이런 얘기했지만 너무 생뚱맞은 이야기라고 생각만 하면 안 되는 게 외국에서 한국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다가 그런 거에 되게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총기를 소지하지 못하는 나라인데 대부분의 남자가 총을 쏴본 사람이 그렇지. 이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예. 자, 오늘 이만갑에서 여러 가지 아주 신기하고 재밌는 얘기 해봤습니다. 가장 저는 인상적인 건 자유로가 있는데 그 자유로가
끊겨 있다는 게 좀 생각해볼 이야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썬킴 교수님이 고생해서 만든 이제 만나러 갑니다. 일요일 밤 11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단발머리에 굉장히 발랄한 20대 초반의 여대생이 방학을 맞아서 친구들끼리 여행을 계획합니다. 통일에 굳건한 기림돌을 깔아가는데 저의 청춘과 정열을 다 바쳐 싸워나가겠습니다. 어머. 혈혈단신으로 걔네들을 물리치고 돌아온 우리 장한 딸. 고려호텔 38층을 혼자 샀었다고요. 우와. 체제 선동에 이용하지 말아라. 저 이 38층에서 투신하겠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